당신은 혹시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마치 외계어처럼 들리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극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경험하는 현상이죠. 과연 이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글로솔라리아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혀를 뜻하는 글로사와 말하다를 의미하는 라리아가 결합된 표현이죠. 학술적으로 정의하자면 이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생성하는 음성 패턴이지만 기존의 언어 체계나 문법적 구조를 따르지 않는 발화 행위를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발화를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고 증언해요.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통해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들은 자신의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분석한 결과 매우 흥미로운 패턴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음성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글로솔라리아는 극도로 반복적인 성격을 보여요. 연속된 음절들이 동일한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를 학자들은 두문자어적 반복성이라고 부릅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화자들이 사용하는 음소에 관한 것이었어요. 음소란 특정 언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고유한 소리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글로솔라리아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의 모국어 음소 범위 내에서만 소리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권 화자가 글로솔라리아를 할 때는 영어에 존재하는 소리들만 사용해요. 중국어의 유기음이나 아랍어의 인두음 같은 영어에 없는 소리는 거의 나타나지 않죠. 이는 이 현상이 화자의 언어적 배경에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되네요. 과연 이런 언어적 행위가 뇌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간의 뇌는 회백질과 백질이라는 두 가지 주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백질은 뇌의 외친에 위치하며 신경세포가 고도로 집중된 부위예요. 이곳에서 기억, 언어 처리, 주의 집중, 의사결정 등 복잡한 인지 과정들이 이루어지죠.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는 우리의 활동과 환경이 뇌의 물리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교 신경과학자들은 특정한 종교적 수행이 실제로 뇌 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거든요. 202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글로솔라리아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뇌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이들은 좌측 전두근 영역과 우측 중간 전두회에서 일반인보다 현저히 큰 회백질 부피를 보였던 것입니다. 좌측 전두극은 무엇을 담당할까요? 이 영역은 목표 지향적 행동과 멀티태스킹에 관여합니다. 실제로 유엔에서 활동하는 동시 통역사들도 이 부위의 회백질 부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동시 통역은 인지적으로 극도로 까다로운 작업이죠. 한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동시에 거의 실시간으로 다른 언어로 번역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글로솔라리아 수행자들도 비슷한 언어적 전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일반적인 언어 체계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발화 모드로 전환해야 하니까요. 우측 중간 전두회의 역할은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이 부위는 간섭 억제와 반응 억제를 담당해요. 간섭 억제란 관련 없거나 방해가 되는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을 의미하고, 반응 억제는 즉각적인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왜 이런 억제 기능이 글로솔라리아와 관련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뇌는 의미 있는 언어로 소통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어요. 글로솔라리아를 수행하려면 이런 자연스러운 경향을 억제하고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무의미한 소리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죠. 연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글로솔라리아가 실행 통제를 수반하는 학습된 행동이라고 제안했어요. 뇌가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단어 생성을 억제하면서 글로솔라리아 생성을 촉진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해당 뇌 영역이 특화되고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뇌 구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다페스트의 연구팀은 더욱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글로솔라리아를 수행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대상으로 인공어 학습 능력을 비교했거든요. 실험 방법은 이랬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공언어의 문장들을 들려주고
다음날 그 언어의 올바른 문법과 잘못된 문법을 구별할 수 있는지 테스트했어요.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글로솔라리아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인공 언어의 규칙을 습득하고 유지하는 능력에서 현저히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 글로솔라리아 수행이 실제로 언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치 뇌의 언어 센터를 위한 훈련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죠. 둘째, 원래 언어 처리에 뛰어난 사람들이 글로솔라리아에 더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제기돼요. 혹시 글로솔라리아가 정신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 현상을 정신분열증이나 해리성 장애와 연관지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같은 부다페스트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교한 비교 연구를 수행했어요. 그들은 글로솔라리아 수행자, 일반인, 정신분열증 환자 세 그룹을 대상으로 정신화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정신화란 다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심리적 과정을 말해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들의 표정, 자세, 행동을 통해 그들이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지, 다투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죠. 연구팀은 애니메이션 삼각형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두 개의 삼각형이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고 참가자들이 그 움직임에서 어떤 의도나 감정을 읽어내는지 분석하는 테스트예요.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어요. 글로솔라리아 수행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정신화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정신 상태를 인식하는 데 더 뛰어났고 얼굴 표정을 읽는 능력도 우수했어요. 반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과도한 정신화와 부족한 정신화를 모두 보였습니다. 이는 글로솔라리아가 정신장애와는 전혀 다른 현상임을 시사해요. 오히려 글로솔라리아 수행자들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의 일반인들에 비해 우울증 비율이 낮고 신경증이 적으며 정서적 안정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정신화 능력이 종교적 경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인지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과잉 행동적 행위자 탐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요. 이는 우리가 주변 환경에서 의도적 행위자의 존재를 찾도록 진화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스템은 생존에 유리했어요.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단순히 바람 때문인지 포식자 때문인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했으니까요. 잘못 판단해서 도망가는 것보다는 확실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죠. 종교의 인지과학자들은 이런 과잉 행동적 행위자 탐지가 신이나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연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무작위적인 사건에서도 의도성을 찾으려 하고 자연현상에서도 초자연적 행위자의 개입을 감지하려 해요. 글로솔라리아 수행자들의 높은 정신화 능력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더 복잡하고 미묘한 의도성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는 종교적 경험에서 초자연적 존재와의 소통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신경과학과 심리학적 접근법은 개인의 뇌와 정신에 초점을 맞추지만 글로솔라리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특정한 문화적 맥락과 종교적 공동체 내에서 발생해요. 오순절교회나 카리스마적 기독교 공동체에서 글로솔라리아는 단순히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집단적 예배의 일부입니다. 누군가 글로솔라리아를 시작하면 회중의 주목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고 이는 해당 행위를 강화시키는 사회적 피드백을 제공하죠. 사회학자들은 글로솔라리아가 종종 소외된 집단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계층적 권위 구조가 덜한 민주화된 종교적 실천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전통적인 종교 구조에서는 성직자만이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글로솔라리아는 일반 신도도 직접적인 영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역사적으로 글로솔라리아는 다양한 해석을 받아왔어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를 제노글로시, 즉 모르는 외국어를 기적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각국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초기 오순절 교도들도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외국어를 말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해석은 변화했어요.
현재 대부분의 오순절교도와 카리스마적 기독교도들은 글로솔라리아를 천상의 언어, 즉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영적 소통의 수단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영적 경험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져요. 흥미롭게도 글로솔라리아와 유사한 현상은 기독교 밖에서도 발견됩니다. 고대 마법 의식에서도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주문들이 사용되었어요. 아브라카다브라나 알라카잠 같은 익숙한 주문부터 고대 마법서에 등장하는 복잡한 음성 공식들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마법적 공식은 대개 고정된 형태로 전승되지만 글로솔라리아는 즉흥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또한 글로솔라리아는 종교적 공동체 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마법적 공식은 종종 금기시되거나 비밀스럽게 다뤄졌죠. 현대에 들어서는 글로솔라리아를 가르치는 방법까지 등장했어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글로솔라리아를 배우는 과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자발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으로 여겨졌던 글로솔라리아가 어느 정도 학습 가능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실제로 언어학적 분석 결과 글로솔라리아에는 일정한 패턴과 구조가 있습니다. 특정 음절 조합이 반복되고 운율과 리듬이 나타나며 때로는 성경적 용어들이 삽입되기도 해요. 이런 패턴들은 학습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글로솔라리아는 진정한 영적 경험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학습된 행동일까요? 이는 과학적 방법론으로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과학은 현상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현상의 궁극적 의미나 가치를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글로솔라리아 수행자들에게는 이것이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 경험이에요. 그들은 이를 통해 신과의 직접적 소통을 경험하고 영적 성장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과학적 연구가 이런 주관적 경험의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과학적 연구는 이 현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비정상적 행동으로 치부할 수 없는 정교한 인지적 과정과 사회적 역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뇌과학 연구는 글로솔라리아가 뇌의 특정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심지어 뇌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줘요. 심리학 연구는 이것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언어학 연구는 이 현상이 나름의 체계와 규칙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죠. 동시에 인류학과 사회학 연구는 글로솔라리아가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의미에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개인적 경험이면서 동시에 집단적 현상이고 종교적 실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행위예요. 이런 다각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글로솔라리아는 언어와 의식, 개인과 공동체, 과학과 종교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구와 분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신비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험에 더 개방적일까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아직도 연구자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완전한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인간의 의식과 영성,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만큼 복잡하고 다층적이니까요. 결국 글로솔라리아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인간은 단순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경험은 과학적 설명을 넘어서는 깊이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말이죠. 어쩌면 글로솔라리아의 진정한 가치는 그 현상 자체보다도 그것이 인간 경험의 신비로움과 복잡성을 상기시켜준다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탐구해야 할 미지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탐구 자체가 인간다운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죠.